지수 한 2200선에서 집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 집권하면 3년 내에 코스피 지수 3000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고구를 내걸고 경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정부하고 금융당국들이 막 개입해서 지금 1700선 사수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정도로 주가가 지금 1700선도 아침에는 무너졌다가 지금 간신히 1700선을 지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난 한 2주 사이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한 11조 정도를 팔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한 1조 2천억 가량을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제가 있느냐,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 탓만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시작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사, 경제 현황에 대해서 전혀 현실과 다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영을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재난적으로 양극화돼 있고 불평등이 세계 최고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양극화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중간 정도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양호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미국식 발전 모델을 따라하다 보니 이렇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장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아주 짙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같은 선상에서 대기업 수출이 늘어나도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낙수 효과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하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평균 노동 시간은 얼마나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평균 노동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라 보니까, 그리고 노동의 보호가 강한 나라라 보니까 시간제 근로자가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2시간제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경총이나 전경련에 대해서 재벌이 양극화의 책임이 있으니까 반성부터 하라고 막 지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586의 주사파 학생 회장들, 주사파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용하고 있는 사이비 학자들의 일관된 선동의 결과입니다. 통계 어디에도 없는 세계 최고의 양극화, 재난적 양극화 주장은 지금 중국 대사로 가고 있는 장하성 교수가 많은 통계를 왜곡해서 청년들에게 분노하라고 선동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 문제의 책임이 재벌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과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오랫동안 청년들에게 선동했던 이야기입니다. 경제 성장이 임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임금이 경제 성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꾸로 된 주장을 했던 것은 지금 전 홍장표 경제수석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모두 대부분 서울대 학파라고 하는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경제학자들입니다. 이런 이단적이고 사이비 학자들의 주장에 오랫동안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보는, 경제 시스템을 보는 제대로 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정책을 써오는 것이 모든 원인의 근본이고, 이런 사람들만 쓰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숱한 가짜 뉴스인데 그 가짜 뉴스가 청와대에서 걸러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고 이런 사람만 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경제 정책이 수정되거나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갈 가능성은 지금의 인적 구성을 봐서 불가능하고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식견이나 그 이념적인 편향성으로 봐서 그리고 그 완고함으로 봐서 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봐서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우리를 더 절망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IMF 위기이기 이후에 최초로 국민소득이 GDI가 국민 소득이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국민 총소득이 줄었는데 가계소득이 늘었다면 어디서 꽁돈이 생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고용이 적어서 많이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우리나라가 적은 이유는 우리보다도 더 적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것은 유럽에는 그 공공부문에서 하는 일이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다 공공부문의 인력으로 잡히고 의료나 교육 인력이 다 공공부문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공서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바보 같은 이야기를 최근에 뱉어서 국민들을 절망시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 능력,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황사가 있을 때 미세먼지가 있을 때 일부 국민만 쓰던 것을 온 국민이 쓰고 우리보다 인구가 28배가 넘은 중국에서 특수가 생겨서 전에보다 200배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면 이 산업은 평소에 생산 능력에 비해서 극히 일부만 가동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 조그만 상식만 있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식견도 없는 사람이 지금 그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일자리 못 만들고 낙수 효과도 없다라고 그렇게 폄하하더니 느닷없이 경제가 나빠지니까 삼성전자 찾아가고 현대자동차 가서 투자해줘서 고맙다, 업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수 효과도 없고 일자리도 창출 못하고 양극화의 주범이 되는 사람들이 투자하겠다는데 왜 가서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얘기하다가 가서 업어주고 싶다는 얘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제 한 얘기하고 오늘 하는 얘기에 수미 일관성을 판단할 만한 경제 지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비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마차로 말을 끌겠다고 하는 소주성이죠. 그 임금을 올려주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동화를 썼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수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 무리하게 생산성과 상관없이 2년 사이에 거의 40% 누적으로 보면 거의 50%의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견고하게 증가하던 제조업 일자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서 지금 2년 반 동안 제조업 일자리, 금융 이런 40대가 좋아하던 일자리가 대부분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을 그 노인 알바 자리하고 농어촌의 위장 일자리로 채우는 그 일자리 분식 회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나타났던 악성 지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GDI, 실질 국민 소득의 감소,
제조업 가동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민간 투자율도 금융 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결과 그들이 그렇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그러더니 가계소득 격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려놓고 있습니다. 성장률 추락은 가파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소득이 2배가 높고 인구가 6배가 많은 미국보다 연 2태, 3회 연속해서 성장률이 낮은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보다 미래가 더 암흑해졌습니다. 결국 기업의 지난해 30%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으로 내몰렸는데 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비 기업은 급증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바이러스 감염보다 굶어 죽는 게 먼저 올 거라고 하는 단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주성은 국민 소득, 분배, 일자리, 성장 모두에서 참혹한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과 중앙 통제적인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휘저어놔서 역대 정부 87년 이후 정부 중에서 단기간에 서울의 집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가 됐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주택 소유의 꿈은 멀어지고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지고 있고 재산권을 강탈하는 부동산 정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부동산 정책을 넘어서 평등주의 좌파 교육 정책의 결과입니다. 자율고와 특목고를 다 없애고 하면서 파락군의 가치를 더 키워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 한심한 것은 지금 천문학적인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꼭 잡겠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낙수 효과도 없고 가장 그 경제에 서민들한테 파급 효과가 큰 게 부동산인데 그 경제 부동산을 다 묶어놓고 이 추경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거래를 못하게 해놓고 그게 가격을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는 거래가 제대로 되면서 가격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념적 접근 그것이 이런 비상한 시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계속 억제하겠다 이런 교조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52시간 규제는 만들어 놓고 사실은 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졌는지 국회의원들은 저는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 19대 국회는 정말 최악의 국회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일자리 옮기기에 바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넓히라고 하는 것이 국제기구들의 일관된 한국에 대한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권당은 한국노총과 노동규제를 강화하는 정책협의를 통해서 표 매수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미래 청년의 일자리를 주고 표를 사겠다라고 하는 아주 애국적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뺏어가는 그 정치적 선거 공학의 야합입니다. 기업의 타살은 속출되고 있습니다. 타다 멀쩡히 사업하든 벤처회사를 못하게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원전을 가지고 전 세계 수출을 하면서 잘 나갔던 두산중공업은 10조 의 그 계약이 없어지면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이제 무급휴직을 휴업을 해야 되는 처지로 몰렸습니다. 알짜 흑자 기업이었던 한전이 탈원전 이후로 막대한 적자 기업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적자 기업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한전공대를 다시 만들고 그래서 상장돼 있는 민영화했던 한전을 다시 국민 세금으로 이 적자를 계속 갚아가겠다는 공기업으로 회전하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과학이 없는 정책들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방역 전문가들의 했던 의견을 무시하고 시진핑 방안에다가 도박을 거는 바람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에서 고립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탈원전과 똑같이 그 과학이 빠진 전문가 의견이 빠진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 참혹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배급제에 줄을 서는 정말 북조선에서만 있을 수 있던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를 우려스럽게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을 최근에 이 바이러스를 핑계대고 재난적 기본소득제 또는 기본소득제의 선심 공세가 극도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생산하는 사람들을 뜯어먹는 기생충 계급을 양산하는 사회치고 번영하는 사회는 없다라고 하는 역사적 진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차별 선심 현금 살포 경제는 그러지 않아도 금년에 이미 추경을 하면 70조 이상의 재정 적자인데 세수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100조 가까운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또 한 번의 충격이 오면 우리 정부가 그 충격을 담당할 총알이 전부 고갈되는 그런 재정 부의 나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일 안 하는 게 좋은 것처럼 하는 노동 투입이 감소되고 있고 생산성 경쟁이 아닌 정부의 로비 경쟁을 치닫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월성을 진식시켜서 그 유치원을 국유화하고 자율고 특목고를 없애고 민사고마저 폐지되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고 저는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교수를 블라인드 채용하라고 하고 어제는 해외 출장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교수들의 해외 출장을 사전 심의 받으라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도는 계속 축소되고 있고 이러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서 미래의 희망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과학이 빠진 주술적인 미신적인 나라, 정치가 경제보다 앞서는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정부는 벌써 2년 반 만에 증명을 해왔습니다. 저는 집권하기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을 보고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될 거라는 경고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이 고난의 행군이 어쩌면 김정일 시대의 북한보다도 더 길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여론조사에서 야당 심판 주장을 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이번 선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데에서 절망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묻혀 있고 현재의 권력과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 사회는 이 경제의 대실패,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주한 전 무토대사가 그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고 경제에 대해서는 음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판단은 100%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해왔던 지금의 정책은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 있는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보다 더 과격한 좌파 정책들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식, 마스크와 부동산도 전부 국가가 매국하고 통제하고 하겠다고 하는 급진적 좌파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고난의 행군을 멈출 길이 없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주셔야 이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또는 미래의 희망을 찾아오는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